7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국채 불안과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의 계속된 랠리가 지수를 끌어올리며 3대 지수는 1% 미만으로 공반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주가를 뒷받침했습니다. 독일이 1% 이상 가장 크게 올랐고 프랑스와 영국이 1%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며 8줄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달러 79센트 오른 92달러 66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독일 의회가 스페인 은행에 대한 유로존의 구제 금융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은 유럽 재정안전기금을 통해 내년 말까지 1,000억 유로를 지원받게 되며 독일은 약 29%를 분담해야 합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모두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하락했으며 기존 주택 판매 역시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째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모두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지수가 오를 수 있었던 건 기술주의 강세 덕분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특히 어제 장 마감 이후 IBM이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이 기술주 랠리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퀄컴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 어닝 모멘텀에 반응하는 모습인데 간밤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해보고 살펴봐야 할 이슈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제 지표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주택 착공 건수 등 경제 지표가 다소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간밤 발표된 경제 지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용과 기존 주택 판매 역시 모두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용과 기존 주택 판매 역시 좋지 않았고요. 6월 경기 선행 지표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지난주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38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36만 5천 건이었는데요. 이보다 현재 더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2주 전 수치는 35만 2천 건이었습니다만 이보다 2만 4천 건이 좀 더 많이 현재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2주 전에는 독립기념일 휴일로 신청 일수가 감소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수준은 평균 38만 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7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시장의 예상대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12.9, 마이너스 12.9로 집계가 됐고요. 6월에 마이너스 16.6보다는 마이너스 수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3개월 연속 현재 제조업체의 부진한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나 뉴저지, 델라웨어 주의 현재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고 고용 수치도 세부 항목에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현재 걱정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7월 지수도 7.3으로 절대 수치가 10 이하에 머무르는 등 제조업 지수의 현재 부진 여건은 쉽게 현재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월 경기 선행 지수도 0.3% 하락세, 6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의외로 5.4% 하락하면서 주택 판매와 관련된 쪽은 어제 그제는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타났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중론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지표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때 휴대폰 업체 세계 1위를 기록하다 추락한 노키아가 2분기에 또다시 어닝 쇼크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애플과 삼성의 실적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리서치인모션이나 노키아 이런 경쟁 업체들의 실적들이 계속 부진한 양상인데요. 핀란드의 노키아의 2분기 순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이상 급증하는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 순손실이 24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당 순손실도 33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키아의 주가는 다소 올랐습니다만 이는 새롭게 내놓을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도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은 5억 6,3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 주당 순이익 39센트에 미달하는 29센트로 오늘 주가도 5.2%나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뉴욕 증시가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가장 오늘 실적의 핫 이슈였는데요. 분기 실적이 둘 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IT와 기술주 중에 대표 주자들은 현재 시장의 예상만큼 실적을 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업권 비용을 일부 상각하고 이연 자산 손실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주당 순이익은 73센트, 시장 예상치인 63센트보다 10센트가 높게 나왔습니다. 구글도 주당 순이익이 10달러 12센트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인 10달러 2센트를 상회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주가도 오늘 3.7% 각각 오르는 등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경제 지표 부진에도 뉴욕 증시가 오를 수 있었던 건 이런 기업들의 호실적 덕분이었는데요. 실적 시즌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술주가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적 초반에는 알코의 네.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적 시즌에 먹구름이 좀 꼈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이 그 분위기를 현재 돌려놓는데 성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IBM이 어제 실적 발표가 좋았고요. 특히 어제 IBM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신이 어느 정도 현재 성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틀에 걸쳐서 금융주와 IT 기술주의 명암이 크게 엇갈리는 그런 흐름인데요. 네. 오늘 JP모간이 1.4% 하락했고 모건 스탠리는 흑자 전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에 벗어난 그런 흐름으로써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는 등 현재 IT와 금융주의 흐름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와 시티 등은 순이익이 각각 11%와 12% 감소했고 특히 투자은행 부분에서는 현재 좋은 실적을 내놓은 주요 대형 은행들이 없다는 점, 이런 점이 뉴욕 증시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아멕스카드도 오늘 3.5%나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고용 불안 이런 점에서 쉽게 카드 사용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관심을 모았던 이탈리아의 신재정 협약의 의회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승인을 했으니까 네. 나머지 이제 큰 나라로서는 스페인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날 EU 정상회담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국채 매입 이런 점이 구제펀드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신재정 협약의 의회 승인을 보이콧하겠다라는 으름장까지 났었는데요. 이탈리아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통해서 신재정 협약의 의회 비준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신재정 협약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독일을 제외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현재 의회 승인이 끝난 상태고요. 스페인도 구제금융 이런 내용의 전향적인 현재 결과가 지속되고 있어서 무난하게 스페인도 신재정협약의 의회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탈리아의 신재정협약 승인은 찬성 380표, 반대가 59표로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았습니다. 특히 신재정협약은 EU 27개국 중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흐름으로 볼 때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 등 일부 작은 경제 규모를 가진 이런 쪽의 의회 승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 EFSF를 통해서 스페인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또 간밤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네. 이제 좀 주춤했죠. 그렇지만 7% 이상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스페인 국채 금리의 불안전한 양상이 아직까지는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스페인의 국채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현재 7월 출범 예정인 유로 안정화 기구의 출범이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이 9월 12일로 2달 이상 연기되면서 현재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기존의 재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EU 집행부의 현재 고민이 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재정안정기금의 규정상 스페인의 국채 매입, 회원국의 국채 매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스페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상적인 요청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400억 유로로 출범했던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의 가용 재원이 2,400억 유로로 줄어들었고 이 중 1,000억 유로는 스페인의 구제 금융으로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재 진행된다는 측면을 보면 남아있는 자금은 현재 1,400억 유로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ESM 유로 안정화 기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현재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남아있는 일정으로는 오는 20일 오늘 밤이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주요 토의 안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토의 안건이 별다르게 없는 것 같지만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의 1차 구제금융 300억 유로가 7월 말까지 현재 집행될 것이라고 이미 지난 8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의회 복병으로 현재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시시비비를 가릴 유로 안정화 기구의 출범 지연 이런 거에 대한 방화벽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도 아마도 심도 있게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ECB가 지난번 회의 때 스페인 은행의 선순위 채권자도 손실 부담을 요구하겠다라는 내용이 현재 주장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프랑스의 2012년 72억 유로의 긴축 예산안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한 번 더 들여다볼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핀란드는 지속적으로 구제 펀드의 회원국의 국채 매입 이런 쪽에 반대를 했는데요. 네. 엊그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스페인이 담보 물건의 일부 내용을 제공하겠다는 개별 합의를 내준 바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큰 문제에서 현재는 벗어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날 스페인 지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여러분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은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크게 올라왔는데요. 남은우 원장님, 먼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선 뉴욕 증시가 두 달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고용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IBM이 주도하는 기술주 위주로 강세가 나오면서 일단 강보합선으로 전부 다 마감이 되었는데요. 역시 최근의 흐름들은요, 이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경제적인 거시적 지표보다는 일반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기술주들의 이러한 강세는 경기 회복의 하나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까지 같이 묻히면서 일단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뭐 유럽 증시 또한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페인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생기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지만 유럽재정안정기금에서의 본격적인 자금 투입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아무래도 유럽 증시 또한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역시 유럽 또한 이 노키아의 주가가 다소 6%대 급등을 하면서 일단 IT 위주로 강세를 한 점은 좀 특이한, 그리고 유럽의 증시 또한 지금 IT 기술주 위주로의 어떤 상승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글로벌 증시 상승 요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어닝 모멘텀에 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 장마감하고 난 다음에 구글의 실적까지 발표가 됐고요.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IBM이라든지 퀄컴 그리고 이베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 기술주 위주의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경기 회복 거기에 모멘텀이 조금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IT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 되면 글로벌적으로 같이 뭐 우상향적으로 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참고하셔서 생각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약간은 지금 좀 올라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연유를 해서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흐름을 한번 따지고 봤을 때는 일단은 철강 업종에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일단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철강 업종 자체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80% 유지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술주의 상승은 경기 회복의 모멘텀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흐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1,8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남은우 원장님,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흐름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전차 군단의 활약이 가장 이제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 삼성테크윈, 삼성전기 등의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일단 하루 만에 1,800포인트를 회복했는데요. 일단 의미 있는 부분은요, 기술적으로 10일 연속 1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움직였던 증시가 1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이 이제 상당히 그 전일 한 1,900억 정도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다가 어저께는 한 3,3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수급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 외인의 귀환이라 볼 수 있는 현선물에서의 이 외국인들의 강한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지면서 베이시스가 호전되고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4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일단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스닥 또한 코스피의 강세에 힘입어서 동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철수 테마,
좀 강세를 보이는 테마적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무려 이제 161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는데 지난 6월 20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기술적으로는요 60일 이동평균선을 안착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어떤 강세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선현물 매수가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어제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장중에 무려 4%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차 군단의 강세가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 업종별 흐름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역시 어제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위주의 기술주와 그리고 운수 창고 그리고 운수 장비, 자동차군들이 가장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의료정밀,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 해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계군들도 이 수급적인 호전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반대로 이제 약세의 업종은요, 이제 통신업종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좀 대두되면서 마이너스 한 1.6% 좀 깊게 들어온 부분과 그리고 전기가스 등의 종목들 그간 상승폭 안정감이 좀 컸었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나온 부분. 그리고 가장 전일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입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에 관련된 리스크가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은행권들의 종목들이 가장 좀 약세를 보인 업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쪽에서 특징을 보였던 종목도 살펴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 또 이제 어닝 시즌이 나오면서 삼성물산이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맞습니다.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안에 내용적인 부분 한번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외계속 하락 패턴을 좀 깊어갔죠. 그만큼 좀 많이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기 안에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 25.3%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5.3%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싱가포르와 일본에 거기 지사 매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수급에는 그렇게 크게 좋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주가 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고요. 대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2분기 흑자 전환을 실행을 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근데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여객 부분 호조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유가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반사익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대한항공의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좀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신기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 자체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 OLED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삼성과 현재 계속 소송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은우 원장님,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업종별 흐름이요. 업종에 뭉쳐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였다기보다는 거의 테마 위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금속 업종이 가장 좀 강세를 보였고요.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인터넷, 출판 매체 등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코스닥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반면 운송이라든지 일반 전기전자, 기타 제조, 방송 서비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 업종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업종이 상승과 하락을 했다고 보기보다는요,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의 어떤 강세와 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 좀 두드러진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이상을 전문위원님? 네, 일단 뭐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안철수 테마주를 가장 먼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네. 어제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다. 그렇게 그쵸.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그만큼 상승폭 자체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나타내는데 견인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뭐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건데요.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안에 내용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올랐냐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간접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는 급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순환 매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인맥 관련으로 가는 정치인 테마주보다는요, 지금은 정책적으로 맞는 정치인 테마주를 좀 더 생각해서 고르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보실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2분기 실적 개선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어닝 시즌이니만큼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시 이어서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인 종목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663억, 그리고 기관은 무려 1,5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은행주, 그리고 화학주, 신한지주, 그리고 NHN 등의 종목들을 골고루 매수한 흐름들을 보였다면, 아무래도 기관들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의 전차 군단에 편향적 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단기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던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은요, 이 은행권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NC소프트, 현대중공업, OCI 등의 종목들을 이제 매도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는 종목별로 철저히 접근이 된 하루였고요. 반면 기관은 신규적으로 리스크가 커진 은행권들의 매도가 집중했다는 점이 전일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네, 코스닥 외국인 매매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컴투스, 그리고 메디톡스, 다음 같은 종목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인터플렉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일단 컴투스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일단 컴투스, 게임빌, 그리고 JC 같은 종목들 어제 상당히 큰 폭의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단기적 조정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고 다시금 반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는 게임주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위메이드, 그리고 테라세미콘,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들 눈에 보이고, 그리고 기관에서는 SFA, 그리고 네이블, 그리고 덕산아이메탈,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이블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일단 지금 한번 기술적 분석적으로 한번 보시면 쉽게 지금은 들어가시기는 조금 곤란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도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어가실 때도 일단은 이틀 정도는 지나야지 어느 정도는 기술적 분석이 좀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 상승할지를 모르는 거니까 한번 조금 하루 정도는 좀 더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서울경제TV를 통해서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하죠. 다음 주 전망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남은우 원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닝 시즌의 앞부분에서는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주가가 최근 반영이 많이 되었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또한 상당히 좀 떨어진,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어닝 시즌의 전반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선흥물에서 전일 큰 폭의 매수했다는 점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전망은요, 충분히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의 외적 큰 이슈의 어떤 급락만 없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11선 기술적으로 회복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개선과 함께 본격적인 실적 발표, 좋은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남은호 원장님은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상로 전문위원님, 다음 주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실 네. 때는 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더라도 1830에 1840이 최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 코스피 지수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아직 20일선 밑에 있습니다. 대신 이제 11선을 돌파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대신 거기에서 어떤 게 갈릴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는 게, 일단 업종별로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희비가 조금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개별 업종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주도주 패턴은 잘 없습니다. 주도주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신 순환매 장세가 연출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 자체는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화학주나 철강주를 한 번 더 유심히 지켜보시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서 쏠림 현상 자체가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고 난 다음 다시 IT나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다시금 쏠리게 되는 거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문호 원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들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로 본 종목,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전일 가장 사실 강했던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기존의 이제 전차 분단 이쪽에 이제 종목들이 좀 강했던 흐름인데요. 네. 좀 관련해서 약간 조금 더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바로 이제 그 종목은 이제 SK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조금 뉴스화 됐던 부분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자동차 소재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좀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지금 현재 화학업계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가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상당히 좀 업황 자체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바닥을 좀 잡아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좋지 못한 그런 업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자동차 분야에서의 어떤 선점 부분,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성장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동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흡음재라고 하는 스카이노바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리를 흡수하는 이러한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반기 이제 그 매출액 같은 경우가 113억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 이제 작년이었죠. 113억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8억 원으로 한 30% 정도 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해외 매출 한 6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어떤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그 선점 부분, 이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도 이런 친환경 부품 소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관련 소재 시장에서 화학업계 어떤 좀 블루오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동사 SK 케미칼, 우리가 흔히 그냥 화학업종 종목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 쪽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에 좀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수제 스포츠카죠. 경량 스포츠카인데요. 스피라라는 어울림네트에서 만드는 그런 스포츠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탄소 섬유를 좀 개발을 같이 어울림네트와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소재, 자동차
인테리어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좀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이제 한 가지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주력 자회사죠. SK 가스 부분인데요. SK 가스에서 이제 LPG를 이용한 그 폴리프로필렌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다, 수익성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셰일가스 개발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돼서 경쟁하고 있는 LPG 가격도 당연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폴리프로필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 가스 같은 경우 원료 가격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SK 가스의 주가를 봐도 상당히 최근에 좀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SK 케미칼의 주가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저점을 좀 찍고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관심을 좀 가져도 될 때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이제 3분기에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과학 분야가 있죠. 3분기에 혈우병 치료제 MPB-601이라는 그 글로벌 일상 종료를 앞두고 있고요. 4분기에는 임상 3상 개시를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또 뭐 셰일가스 관련해서 그 SK 가스 부분,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 이런 부분에 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존재를 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 아닌가 해서 동종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를 접근하고 할 때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58,600원에서 59,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65,000원, 손절가는 57,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입니까? 예, 지금 다음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이슈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최근에 이슈가 되지가 못하고 있죠. 워낙 주가가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LG전자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힘든 그러한 구간일 테고 과연 주가가 많이 좀 싸진 게 아니냐는 이러한 판단으로 또 저가 매수에 또 가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태를 보자면 거의 지난해 8월달 저점 상태에 좀 근접한 상태죠. 그 이유를 좀 보자면 휴대전화 사업부가 2분기 때 적자로 다시 전환되는 그럴 전망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마케팅 비용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겠죠. 휴대전화 사업부를 보자면 지난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올해 1분기까지 좀 이어져 왔었으나 다시 이제 적자가 전환이 되는 거죠.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되겠죠. 올 초에 왜냐하면 1조 원이라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 휴대전화 사업부 경쟁력을 좀 회복을 좀 사실은 기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그러한 기대감으로 좀 다시 95,000원, 94,300원이었죠, 고가가. 그 정도까지 좀 형성 반등을 좀 시도를 했으나 기대와는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휴대전화 사업부 실적이 좀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는 지금 작년 저점 수준으로 거의 지속적인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고가형 뭐 휴대폰 쪽에서는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쪽에 뭐 밀리는 그러한 형국이고 저가형에서는 죄송합니다. 저가형에서는 중국 업체가 계속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좀 불확실성이 계속 좀 큰 그러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의 어떤 그 실적적인 부분을 봐도 TV 쪽, 가전사업의 어떤 마진이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출하량은 좀 증가했지만 또 환율의 영향을 또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실적적인 부분이 좋지 못한 부분이고 에어컨 판매 쪽, H사업부 쪽도 보면 에어컨 판매 쪽도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사업부가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도 주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주가 상승의 좀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은 뭐 PBR 0.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주가가 좀 싸다는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추후에 좀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다시 한번 저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주가는 분명히 계속 빠지진 않겠죠. 나중에 이제 그 돈이라는 것은 또 주가의 딴 부분을 찾아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타이밍이 온다면 주가에 또 반등이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한 그 정도의 한계선 정도, 가격선 정도를 보자면 7만 원 선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조정 구간을 겪게 되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올해 고점에서 한 9만 원 선 정도까지 올라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7만 원 선 정도의 반등 시 그때 상황을 보고 한번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좀 더 시간 안 그렇다면 상당히 긴 시간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었죠. LG전자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했다는 금융회사의 사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금융회사가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은 어제 경제 민주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대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통계청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첫 직장 취업 후 1년 4개월 만에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 제형 저축이 17년 만에 부활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 지원 금융상품의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도 1조 원 늘어납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공정위가 금융회사의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담합 여부 조사에 들어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황이 이른바 엠네스티 플러스 제도를 통해 감지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말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른바 엠네스티 플러스 즉 추가 감면 제도를 활용해 증권사들의 CD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엠네스티 플러스는 담합 조사를 받던 기업이 다른 담합 사실을 실토하면 두 개의 담합 사건 모두의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인데요. 국내에서는 리니언시 제도 외에는 기업들이 그리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감사원 요청으로 증권사 20곳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를 벌였는데 이와 관련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다음 달께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당시 국민주택채권 담합조사에서 리니언시가 적용되지 못한 증권사들이 CD금리 담합 사실을 실토하며 과징금 폭탄을 피해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담합 사건 조사는 전방위로 이루어진다며 국민주택채권 담합조사와 CD금리 담합조사가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D금리는 담합조사의 여파로 어제 91일물 CD금리는 3.22%까지 떨어졌습니다. CD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CD 연동 가계대출 규모가 278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조사 이후 3,058억 원,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는 약 8,896억 원가량 이자 부담이 줄어든 셈입니다. 네. 어제 안철수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담은 안철수의 생각을 발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어제 경제민주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대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 원장은 어제 안철수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재벌그룹은 현행 법규상 초법적 존재라며 재벌의 경쟁력을 살리되 내부 거래와 편법 상속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원장은 재벌개혁 방안과 관련해 재벌의 경제범죄, 불공정 거래, 편법 상속, 증여, 중소기업 기술 인력 빼가기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재벌 규제를 위한 기업 집단법 제정, 순환 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와 함께 재벌의 독점과 담합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안 원장은 재벌의 편법 상속에 대해 세금 징수와 최고 경영자 선임 과정의 투명성 요건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단계적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감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단기적 이익이 줄어도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 원장은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정의롭고 공정한 복지국가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꼽았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를 늘리면 남유럽처럼 재정위기를 겪게 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이라며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 강화하고 동시에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안철수 원장의 출간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청년들이 첫 직장을 평균 1년 4개월 만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어제 통계청이 약 15세에서 19세의 청년층과 55세에서 79세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들이 임금을 받는 첫 직장에 들어가고도 그만두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이유는 주로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근로여건 불만족이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 가족적 이유가 18%로 뒤를 이었고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다는 응답도 8.8%였습니다. 청년들의 첫 일자리 가운데 85.2%는 전일제였는데요. 시간제는 11.6%에 불과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고 하죠.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이 17년 만에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햇살론 등 서민지원 금융상품의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도 1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이 신설되는데요.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처음 도입됐던 재형저축은 소득공제, 이자 소득세 면제, 고금리 보장 등의 혜택에 힘입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재원 부족으로 지난 1995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